안녕하세요. 오늘은 나홀로 소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 내용을 보면 보통 법원 2018년 지금 통계를 보면 그 각급 법원의 민사사건이 모두 480만 건이 여기서 보면은 480만 건 정도가 이제 접수가 돼요. 민사사건으로. 민사사건이라는 거는 뭐 민사, 형사, 가사 중에 민사 보통 이제 채권 채무 관계, 우리 흔히 얘기하는 뭐 대여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돈을 못 받아서 이제 얘기를 하는 민사사건이고, 그 중에 민사사건 480만 건 중에 그 소액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이 76%예요. 소액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소액 사건은 3천만 원 이하, 이제 그 채권 채무 금액이 3천만 원 이하 사건이 보통 이제 개인적으로 돈 거래를 한다든가 가장 많은 부분이 3천만 원 정도 이하로 뭐 돈을 빌려줬다든가 아니면 내가 손해배상을 받아야 되는 금액이 3천만 원 이하 정도, 그러면 이제 소액 사건 심판이라고 하는데, 소액 사건 심판법 적용을 받아서 소액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런 비중이 이제 76% 정도니까 거의 480만 건 중에 한 350만 건은 거의 이제 민사 소액 사건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흔하게 이제 이제 뭐 대인 관계나 사인 간의 거래에서, 개인 간의 거래에서 이제 보통 3천만 원 이하 사건으로 보통 가장 많이 이제 거의 480만 건 중에 350만 건이 75%를 차지하니까, 거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원에 지금 소송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홀로 이제 사실상 변호사를 선임하면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이제 비용도 좀 들고 하니까 뭐 나홀로 한다든가 아니면 서면 정도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해서 이렇게 소송을 한다든가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비용을 이제 줄일 수 있고, 이제 비용을 줄이는 만큼 이제 내가 판결을 받아서 집행해서 돈을 받으면 그만큼 이제 비용에 대한 누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나홀로 소송을 할 때 일단 오늘은 민사 소송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전체적인 절차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은 지금 앞에서 보셨다시피 3천만 원 이제 민사 사건이라는 거는, 이제 민사 사건이라는 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개인 대 개인이라든가 아니면은 개인 대 뭐 이제 그 국가 같은 경우에는 국가로 하게 되면 국가배상법이라는 게 따로 있어서 이건 이제 국가 대 사인 간의 거래를 얘기하는 거고, 보통 이제 소액 사건이라 그러면 개인 대 개인 간의 거래를 얘기하는데, 3천만 원을 기준으로 3천만 원 기준으로 이게 3천만 원 이상이라 그러면 일반 민사 소송이 되는 거고, 3천만 원 이하라 그러면 소액 사건 심판법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소액 사건 심판법이 따로 있어서 이건 일반 민사 소송보다 간이 절차로 진행이 된다는 게, 간이라는 건 뭐냐면 일단은 뭐 변론이라든가 아니면 증거에 대한 입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서면이나 이제 서면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원고 측에서 제시하는, 이제 채권자 측에서 제시하는 준비 서면이라든가 답변서라든가 이런 부분이 보통은 이제 일반 민사소송 같으면은 변호사가 이제 대리인으로 출석을 해서 이제 변론을 하게 되는데, 그 소액 사건 심판 같은 경우는 개인이 구술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가족이 대리인으로 나가서 일단은 변론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지금 일반 민사소송보다는 간이 절차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간이 절차로. 그래서 일단은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개인 대 개인 간에 지금 대략 2천만 원에 대해서 대여금을 이제 돈을 빌려줘서 대여금 사건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진행 절차를 보면, 일단 전체적인 걸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대표적으로 개인 대 개인 간에 지금 내가 이걸 이제 빌려준 사람을 채권자라 그러고, 이제 돈 빌려간 사람을 채무자라 그러죠. 이 사람이 이제 돈 갚을 의무가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A가 B한테 2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일단은 보통 이제 사실관계는 생활 속에서 지금 보통 2천만 원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작성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 이제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한다든가 그러면 입증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데, 이런 부분이 없을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문자 메시지라든가 아니면 뭐 카톡이라든가 아니면 통화 내용이라든가 통화 녹음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이걸 가지고 이제 증거 자료로 삼아서 그것을 청구를 할 수 있죠. 청구를 하게 되면 일단 먼저 소장을 작성하게 되는데,
소장 작성하는 경우에도 일단 소장에 대한 청구 취지가 있을 거고, 청구 취지라는 건 판결 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을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A가 B한테 돈을 지급해라 이렇게 취지를 얘기하는 거고, 청구 원인이라는 거는 원인을 작성하게 되는데, 청구 원인이라는 거는 이 사람이 나한테 돈을 빌려갔으니까 왜 돈을 갚아야 되는지, 언제 얼마를 빌려줬고 언제 갚기로 했고, 그 내용을 갖다가 이제 이제 증명을 하는 거죠. 보통 이제 채권자 청구하는 측에서 거증 책임이라는 게 있는데, 거증 책임이라는 것이 증거를 가지고 입증을 하는 방법이죠. 그 소장을 작성하게 되면, 간단하게 소장을 일단 작성을 하게 되면 인지대라는 게 없어요. 인지대라는 건 이제 법원의 수수료를 얘기하는 거고, 송달료라는 걸 이제 내는데, 송달료라는 거는 이제 그 피고하고 원고한테 등기로 일단 그 소송 기록을, 소송 자료를 발송을 해야 되니까 이건 이제 우편 비용이고, 이제 이런 비용은 여기 이제 그 대한법률 구조공단에 들어가면 여기서 이제 소송 비용까지 다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걸 확정을 하면 되고, 일단 소장 작성을 해서, 소장을 작성하고 나면 이제 두 번째는 법원에 제출을 하게 되면, 여기서 지금 그 판사가 판단을 했을 때 이게 그 그 피고가 갚아야 될 돈이 맞다 그러면 이행을 하라고 권고를 해요. 이행 권고를 하게 되면 이제 그 피고가 내가 2천만 원 갚는데 이의가 없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바로 이제 판결문처럼 확정이 되는 거고, 여기서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본 심판으로 본 판결, 이제 본 심판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이, 여기서 이제 공방이 있다 그러면 뭐 내가 갚아야 되느냐, 아니면 금액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 그러면 원고 입장에서는 이제 준비 서면을 제출하게 되고, 피고 입장에서는 준비 서면에 대한 답변서, 아니면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서 여기서 이제 서로 공격을 하고 이제 방어를 하고 공방이 이루어지는 거고, 공방이 정리가 되면 일단은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여기서 피고가 따로 이의 신청을 안 한다 그러면 이행 권고 결정으로 판결문 같이 확정이 되는 거고, 이런 부분에 다툼이 있었는데 판사가 봤을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판결을 내린다 그러면 이제 판결문으로 작성이 돼서 결국엔 이제 판결문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중간에 이제 소장을 제기할 전 문제인데, 보전 소송이라는 게 있어요. 보전 소송이라고 얘기하면, 그리고 특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압류라든가 가처분이 있는데, 가압류 같은 경우는 이제 금전에 대해 가지고 뭐 통장을 압류한다든가, 그런 이제 부동산을 압류한다든가, 이제 금전이나 재산에 대해서고, 가처분이라는 건 금전 이외에 대표적인 게 뭐 이제 내가 이제 그 B라는 사람한테 돈을 받을 게 있는데, 유일하게 아파트가 한 채 있는데 아파트를 갖다 처분하면 안 되니까 처분을 금지해 주세요. 그러고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든가, 이제 금전 외의 권리에 대해서 일단 그 보전 소송을 하는 게 이제 가처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국에 판결이 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해야 될 일이 그거죠. 판결을 일단 받게 되면 여기서 이제 판결문을 가지고 여기서 항소를 보통 이제 항소하는 경우도 있는데, 항소는 보통 이제 뭐 거의 다툼이 없으니까 안 하는 경우가 많고, 판결문이 확정이 되면 이걸 가지고 집행관 사무실에다가 앞서서 지금 뭐 가압류나 가처분 해놓은 재산에 대해서 일단 집행을 신청을 하게 돼요. 이제 부동산이 있다 그러면, 아니면은 뭐 자동차가 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걸 현금화해야 되니까, 현금화해서 내가 받아야 되니까, 이거는 이제 부동산에 대한 강제 집행, 이거는 동산에 대한 강제 집행, 그렇게 해서 이거를 경매로 넘기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매가 있는데, 이제 부동산 경매가 있을 거고, 유체동산이라는 거, 부동산 위에 유체동산 경매가 있는데, 경매를 해서 이거 현금화해서 이제 그 채권자한테, 원고한테 배당을 해주고, 이렇게 이제 사건이 이제 종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전체적인 걸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차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처음에는 이제 뭐 사실관계에 대해서 소장을 작성을 해야 되고, 거고, 두 번째는 가압류나 가처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재산을 보전을 해놔야지 그리고 그렇게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답변서라든가 아니면 준비서면, 이런 거 이제 충분히 혼자 작성이 가능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전화번호는 아는데, 전화번호만 알고 뭐 다른 이제 이름까지는 아는데, 뭐
그 주민번호라든가 아니면 주소라든가 이걸 모르면 사실조회 신청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조회 신청을 하게 되면 내가 이 사람 전화번호만 알더라도 통신사에다가 법원의 명령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신상 정보를 일단 법원에다 제출을 하라고 명령을 내리면 법원 이제 통신사에서는 가지고 있던 신상 정보를 일단 법원에다 제출을 하게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알 수 있고, 그런 부분을 법원에서 받은 조회 정보를 이제 채권 이제 원고한테 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정을 하면 되는 거죠. 보정이라는 거는 처음에는 이제 그 소장에 그 피고에 대한 뭐 인적 사항이 빠졌는데 그런 부분을 일단 보충을 하면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보충을 하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 결국에는 이제 판결이 목적인데 판결을 받을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가 있는지 뭐 주로 이제 답변서하고 이제 준비 서면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하면 되고 혼자 나홀로 소송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말씀드릴게, 나홀로 소송이라 그러면 일단은 뭐 변호사나 법무사가 개입하지 않고 내가 이제 혼자 이제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혼자 소송을 진행을 하는 건데, 나홀로라는 게 이제 그 의미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그 지금 변호사 비용 산입 규칙이라는 게 대법원 규칙으로 있는데, 일단은 그 나홀로 소송을 하게 되면 이제 비용은 이제 절감이 되니까 유리한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변호사를 사용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 청구 금액 2천만 원을 달라고 지급해 달라고 청구를 했을 때 그 나중에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 여기서 보시다시피 2천만 원 부분까지는 10%인데 변호사 비용으로 별도로 200만 원을 그 피고한테 받게 돼 있어요. 피고한테. 그래서 굳이 저희가 보는 건 그거지. 이쪽에서 예를 들어서 뭐 5천만 원 사건이라 그러면 여기서 계산해 보면 5천만 원까지는 이제 2천만 원까지는 10%니까 200만 원이고 3천만 원까지는 240만 원이니까 5천만 원이면은 440만 원까지 승소를 하게 되면 그 채무자한테다가 변호사 비용을 받게 돼 있어요. 소송 비용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나홀로 지금 소송을 하는 게 더 유리한 건지, 아니면 차라리 변호사 비용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를 지금 일단은 변호사한테 다 맡기고 대리를 맡기고, 여기서 대리를 맡기는 이유는 그거에 따라 뭐 서면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출석을 해야 돼요. 그 변론기일에 출석을 해야 되고, 내가 이제 일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출석이 힘들고, 그 출석을 하게 되면 이제 업무 공백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피해가 크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차라리 내가 뭐 이제 이거 이렇게 되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청구를 하게 되면 승소하는 경우가 있고 패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승소한다는 경우는 굳이 승소에 대해서 다툼이 없다 그러면 이게 확실히 되는데, 어차피 판결문을 받는 목적은 이제 강제 집행을 하려고 받는 건데, 판결문을 받을 수 있고 승소를 한다 그러면 굳이 나홀로 할 필요가 없다고, 나홀로 소송을 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 어차피 비용은 다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대리를 패소를 한다 그러면 내가 지금 상대방 이제 그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어떻게 청구를 할 때 승소할 수 있냐 패소할 수 있냐는 이제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예를 들어 보면 2천만 원까지 부분은 이제 소송 금액이 내가 청구하는 금액이 2천만 원까지라 그러면 200만 원까지는 돌려받고 소송 비용이 산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송 비용으로 썼다는 걸 인정을 해주고, 이거는 이제 패소자 측에서 부담을 해라 그렇게 되는 거고, 5천만 원까지라 그러면 대략 440만 원까지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보통 변호사 사무실에 물어보면 뭐 440만 원이다, 550만 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가세가 붙어서 그런 건데, 그 정도 비용은 이제 승소를 하게 되면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지금 그 비용이 이런 걸 기준으로, 민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소송 비용 산입 비율을 기준으로 보통 이제 소송 금액을 정해요. 그러니까 변호사 비용을. 그래서 나홀로 소송을 제기할 때 가장 이제 기초가 되는 게, 일단은 내가 이 사람 재산을 알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일단 하는 경우가 있고, 이제 뭐 재산을 이 사람이 은닉하면 안 되니까 이제 그 아파트가 있으면 이걸 처분을 못하게 매매금지 가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거 이제 가처분이나 가압류의 가처분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되는데, 일단은 이렇게 돼서 일단은 지금 여기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들어가면 법률 서식 상담사를 이렇게 들어가면 법률 서식이 있어요. 법률 서식이 있으면 가압류를 우리가 일단 신청을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차가 있어요. 차가 있든가 아니면은 뭐 다른 사람한테 받을 채권이 있다든가 가장 간단하게 부동산에 대해 가지고 가압류 신청을 하게 됩니다. 다운로드를 받아요. 여기서 다운로드를 받고 서식이 나와요. 이렇게 서식이 나오면 채권자에 대해 가지고 내가 인적사항 적고 채무자에 대해서 인적사항 알고 있으면 적고 모르면은 일단은 이거 신청을 하면서 사실조회 신청을 별도로 하면 되고, 청구 채권은 내가 이 사람한테 2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그럼 2천만 원을 달라는 거고 2천만 원을 달라는 거고, 대여금 청구 채권, 그리고 가압류해야 될 부동산을 표시를 해야 되는데 내가 알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부동산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제 목록을 이제 별도로 뒤에다 만드는 거고, 이거 목적이 이거예요. 신청 취지는 이제 목적이죠. 목적인데 채권자가 이제 돈 받을 사람이 채무자, 돈 갚을 사람에 대하여 가지는 위채권 집행을 보존하기 위해서 일단 나중에 판결문을 받으면 강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거를 이제 처분을 한다든가 은닉을 하면 못하니까 이제 가압류를 한다는 취지고, 채무자 소유지 별지 제1 목록 이제 뒤에 적인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부동산 등기부 때 보면 가압류나 가처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얘기고, 신청 이유는 2000년도 언제 월 2%로 갚는 날짜까지 12개월 뒤로 정해서 갚는 날짜를 정해서 빌려준 사실이 있고, 그 채권자가 갚지 않으니까 일단은 가압류를 이제 신청을 하는 거죠. 소송을 준비를 하는 거고. 그러고 지금 그 채권자의 재산을 알아본 결과 아파트가 한 채인데 이거를 이제 처분을 하게 되면 내가 이제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이거 처분하기 이제 그 강제 집행에서 내가 돈을 받기가 곤란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압류를 해주세요. 그런 의사 표시고, 그리고 이렇게 담보 제공이라는 거는 지금 내가 채무자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처분을 못해요. 처분을 못하는데 처분을 못하게 되니까 그로 인해서 불필요하게 가압류를 해서 이 사람이 피해를 본다 그러면 그 피해를 배상을 해줘야 되니까 담보를 제공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담보 제공은 보통 우리가 뭐 이제 뭐 10%를 얘기하는데, 그 10% 만약에 1억 재산에 대해서 내가 2천만 원을 이제 가압류를 한다 그러면 200만 원을 내야 되는 게 맞는데 200만 원을 내는 게 아니고 그 서울 보증보험 증권을 주로 이용하는데, 공탁 보증보험을 증권에서 보험 증권을 끊으면 몇만 원만 내면 보험 증권을 주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그 가압류를 해야 될 사안이 아닌데 가압류를 해서 그 채무자가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그 피해에 대해서 그 보험사에서 일단 그 피해 배상을 해주고, 내가 그 보험사는 나한테 나중에 이제 구상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안 소송을 들어갈 때 내가 정확하게 받아야 될 돈이 맞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다툼이 없으니까 그때는 가압류를 하는 거고, 뭐 애매하게 내가 패소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서 이제 가압류 여부를 결정을 하면 돼요. 그러고 뒤에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는 등기부상에 때 보면 주소하고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요. 지상에 이거는 이제 등기부상의 그 표제부를 보면 맨 앞장을 보면 이게 이제 어떤 구조로 각각 몇 평이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압류할 부동산을 표시를 하는 거고 이건 이제 서식이니까 이건 서명을 하면 되고, 이렇게 작성을 해서 법원에다가 제출을 하면은 돼요. 그래서 가압류를 신청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압류 신청을 하고, 가압류 같은 경우는 재산권에 대한 이제 그 금전 채권에 대한 거니까 이제 가압류 신청을 해서 진행을 하면 돼요. 그러고 가압류 신청을 해서 이제 중요한 거는 소장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소장이라는 거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질 거예요. 소장이라는 건 이제 소장을 작성하면 되는데, 소장이라는 건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질 거예요. 일단은 내가 차용증을 가지고 있어요. 차용증을 이 사람한테 돈을 얼마를 빌려줬고 언제 갚을지 확정이 됐다 그러면 이건 다툼이 없단 말이에요. 이제 분쟁의 소지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이 있으면 여기서 지급 명령이라는 걸 신청을 해요. 그러니까 그 채무자한테다가 판사가 채무자한테다 지급을 하라고 명령을 내려줘라 그러면은 지급 명령을 이행 권고 결정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법원에서 이행을 해라, 이행을 권고를 결정을 하고, 다툼이 없다 그러면은 이게 바로 판결물로 확정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내가 차용증을 가진 게 없다든가 차용증이 없다든가 아니면은 지금 뭐 녹음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없어서 진행을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거는 지금 막 확실하게 이제 증거가 있는 경우고, 증거가 없다든가 불확실하다 그러면 3천만 원 이하 사건은 그냥 소액 사건 심판법을 이제 적용을 받아서 소액 사건으로 일단 진행이 되니까 이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급 명령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소액 사건 심판에 따라서 소액 사건 심판 소장을 작성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예요. 그래서 일단 나눠봐야 되는 게 지급 명령인지 아니면 다툼이 없는 지급 명령인지 단순 이제 소액 사건 심판으로 갈 건지 여부를 결정을 하면 되고, 지급 명령 신청을 할 때에도 이 사람이 이제 그 빚쟁이가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이거는 똑같이 소액 사건 심판으로 이제 절차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일단 지금 볼 게 뭐냐면 소장에 대해서 소장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지급 명령 신청이라 그러면 우리가 제일 흔한 대여금에 대해서 이제 그 지급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급 명령 신청서고 대여금 청구의 독촉 사건, 이제 독촉 이제 지급 파업반사가 채무단한테다가 지급을 하라고 이제 독촉을 해다는 거죠. 명령을 내리고. 여기서 내용을 보면 지급 명령 신청서고, 여기도 똑같이 채권자, 채무자 내용을 보면 되고, 채권자 주소를 모를 때 아까 말씀드렸던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사실조회 신청이라는 건 이래요. 사실조회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다가 내가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모를 때 사실조회 신청을 하게 되면, 어떤 사실조회 신청을 하냐면 이 사람은 어차피 휴대폰을 갖고 있으니까, 휴대폰이 뭐 KT나 SK인지 몰라요. LG일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 새 통신사에다가 전부 이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을 사실조회를 해서 법원에다가 회신을 하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러면 어떤 통신사인지 모르니까 세 개를 다 넣어서 사실조회 신청을 하게 되면 이 사람 그 통신사가 갖고 있던 인적 사항을 법원에다 제출하게 되고, 법원은 이거를 이제 보정을 하라고 원고죠. 이제 그 빚쟁이 청구한 사람 원고한테다가 일단 그 주면 여기서 다시 보정을 인적 사항에 대해서 보정을 하면 돼요. 이런 부분은. 그래서 대여금 청구의 독촉 사건이고, 청구 금액은 2천만 원, 신청 취지는 채무자 채권자에게 2천만 원에 대한 금액을 언제까지 갚아라. 그래서 만약 이렇게 되죠. 지금 사건을 이제 이 사람이 채무자가 지금 명령 그 소장을 받을 건데, 받은 날로부터 연 12%, 그 다음 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또 12% 이렇게 그 소송 촉진법이라는 게, 일단 이 사람이 소장을 받아서 빨리 결제를 하면은 변제를 하면 사건은 종료가 되고, 그 이자 비용도 납부하지 않으니까 일단 빨리 진행을 하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금원은 이제 그 금원은 이제 내가 받아야 될 금액 그렇게 되는 거고, 인지 송달료라는 건 뒤에 가서, 일단 인지라는 건 그래요. 인지 송달료라는 거는 소장을 작성을 하면서, 이건 인지대하고 두 가지예요. 인지대하고 송달료가 있는데, 인지대라는 거는 법원의 수수료를 얘기하는 거고, 송달료라는 거는 등기 우편으로 소장을 이제 보내고 이제 받는 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송 비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명령 신청 같은 경우에는 소송 인지 송달료가 일단 그 저렴해요. 저렴하고 일반 민사 소송보다는 간이 절차니까. 그래서 일단 이따가 보면 여기서 이걸 먼저 보고 갈게요. 그 법률구조공단이 이제 여기를 보면 법률구조공단에서 비용을 계산하는 게 있어요. 비용을 계산하는 이제 페이지가 있는데, 여기 법률 정보에 보면 소송 비용 자동 계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본인 사건, 그러니까 본안 사건 인지 송달료 계산인데, 여기서 보면은 아까 얘기한 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지금 소송 비용, 그런 거 이제 청구 금액이 2천만 원이고, 채권자 1명, 채무자가 1명, 부동산 건수가 1개면 얼마 계산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리고 기타 사건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판결문을 받았는데 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 보전 사건이랑 아까 가압류 가처분이고, 경매 신청이라는 건 판결문을 받아서 일단은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아파트나 뭐 재산에 대해서 집행을 하게 되면 청구 금액이 얼마고, 현황 조서는 이제 부동산이 하나고, 설정계약서 집행 권한은 이제 판결문이 한 건이고, 부동산 수 한 개, 이해자 수가 거기에 뭐 이제 채권자가 한 명이라고 하면 한 명 한 건 이렇게 계산을 하면 여기서 경매 신청을 할 때 납부해야 되는 비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본안 사건이라 그러면 아까 우리 얘기한 대로 그냥 원 사건, 그 원 사건을 얘기하는 거고,
원사건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청구 금액이 2천만 원이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지급 명령, 차용증을 갖고 있으니까 다툼이 없는 지급 명령에서 원고가 한 명이고 피고가 한 명이면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나온다고. 소송물 가액이라고 내가 청구 금액이 2천만 원이고 종류는 지급 명령, 원고 피고 한 명, 인지. 그래서 인지액이 나온 게, 인지는 9,500원을 납부하고 송달료는 61,200원, 이거 우편 비용이고 인지죠.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납부를 하냐면 신한은행에 가시는 거예요. 어차피 법원에 업무 처리하는 데가 신한은행인데, 신한은행에서 인지대하고 송달료 납부하는 그 서식이 있어요. 서식이 우리 그 입출금할 때 쓰는 서식처럼. 그래서 이걸 인지 송달료를 납부를 하면 고객 보관용으로, 고객 보관용 일단 인지 송달료 영수증을 주는데, 이거를 소장에다가 첨부를 하면 돼요. 여기 간단하게 얘기하면 소장을 이제 썼어요. 소장을 썼는데 소장에다 한 장을, A4 용지 한 장을 대가지고 여기다가 영수증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제출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제출을 하게 되면은 일단 그 법원에서는 인지 송달료가 납부가 됐고 사건이 접수가 됐으니까, 수수료 받았고 우편 요금을 받았으니까 정상적으로 접수가 돼서 이제 진행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 있으니까 계산을 하면 되고, 지금 또 하나 볼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아까 앞에 말씀드린 가압류건에 대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보전처분, 보전사건이라 그래. 보전처분, 가압류 가처분, 소송 비용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부동산을 대해서 가압류를 하려 그러면 청구 금액은 2천만 원이고, 채권자 한 명, 채무자 한 명, 부동산 건수 한 개 보면은 인지대라는 게 이제 인지 송달료는 이렇게 나오고 4만 원 정도 나오고, 보증보험료가 15,000원이란 거 아까 서울보증보험에서 거기서 이제 이 사람에 대한 그 채무자가 입을지 모르는 불축의 손해에 대해서 그 보상을 해줘야 되니까 그걸 보증을 하는 거고, 등록면허세 4만 원, 교육세, 증지 합계 106,600원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서식을 아까 얘기대로 보존사건 비용 이거 결과 출력하기를 누르면 여기서 바로 이렇게 지금 다 정리가 돼서 출력이 돼요. 그래서 이걸 참고로 해서 정리를 하면 되고, 아까 앞에서 본 그 가압류 신청서나 이제 그 가처분 신청서, 그건 이제 그대로 써가지고 이런 비용을 첨부를 해서 납부를 하면 되니까 혼자 소송을 진행하는데 이제 크게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지금 일단 가압류 이제 가처분 신청을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그거예요. 형사 문제인데, 지금 일단 이 사람이 개인데 A가 있고 B가 있는데, A가 B한테 2천만 원을 빌려줬어요. 2천만 원 빌려줬는데, 이거 단순히 이제 민사 문제죠. 민사라는 건 민사가 있고 형사가 있는데, 민사 문제된 거는 게 개인 내 채권 채무 관계를 얘기하는 거고, 형사 관계는 이제 개인데 국가가 형벌권을 가지고 이제 처벌을 하는 건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단순히 2천만 원을 대여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민사 문제가 맞아서 이제 민사 문제로 일단 민사 소송을 들어가면 되는데, 지금 그 사전에 검토해야 될 부분이 그거예요. 이 사람이 돈을 빌려갈 당시에 이거 2천만 원을 왜 빌려달라고 했는지, 빌리는 이제 대여 목적이 있을 거예요. 대여 목적이, 내가 2천만 원을 빌려가는데 뭐 대여 목적이 뭐 엄마가 아프셔서 병원비로 뭐 급하게 빌려간다든가 했는데, 알고 보니까 도박을 했어요. 그 대여 목적을 속였다든가, 두 번째는 대여 당시에 이 사람이 나중에 보더라도 이걸 전혀 변제할 자력이 없어요. 변제할 자력이 없는데, 변제할 자력도 없고 뭐 소득도 없고 재산도 없는데 이런 상황을 자기가 알면서 못 갚을 거라는 걸, 그럼 이제 그 미래에 대해서 장래에 지금 못 갚을 거라는 건 채무 불이행이다 그러는데, 채무를 이제 내가 갚아야 될 채무를 이행을 못 한다는 거를 알면서 고의로 이렇게 빌려갔다 그러면 이건 안 갚을 거를 알고 빌려갔기 때문에 사기죄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만약에 용도를 속였다든가 대여해갈 당시에 지금 자기가 못 갚을 걸 알면서 했다 그러면 사기죄가 되는 거고, 사기죄라 그러면 이거는 먼저 민사도 중요하지만 형사로 이제 고소를 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소를 한다는 건 이제 처벌을 받게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뭐 얘기한 이제 보전을 해서 가압류 가처분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더 강력하게 처벌이 걸려 있으니까 더 강력하게 일단은 제재를 이제 가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채무 이행에 대해 가지고 압박을 할 수도 있는 수단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단순히 수단으로만 볼 수는 없는데, 그게 보통 이렇게 돼요. 민사 소송을 제기를 하면서 형사로 돈을 안 갚아서 고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경찰이나 검찰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이 단순히 민사 문제라 그러면 이거 그 형사 고소에 대해서 기각을 하고 그냥 민사 문제로 가라는 거고, 아 이게 지금 범죄 혐의가 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여 목적이나 대여할 당시에 지금 변제 자력이 없어서 형사 문제가 된다 그러면 이건 형사로 기소를 하죠. 그렇게 해서 민사 형사가 이제 같이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먼저 이제 그 소장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이제 한번 검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사실 그 내가 지금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인적사항 그러니까 이름하고 전화번호밖에 몰라요. 그럼 전화밖에 모르면 법원에다가 소장을 제기하면 소장이나 가압류 신청서를 제기하면서 사실조회 신청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사실조회 신청. 사실조회 신청을 하게 되면 여기서 아까 얘기 드렸지 통신사 같은 경우에 사실조회 신청서를 일단 다운을 받아볼게요. 그러니까 사실조회 신청서를 보면 여기는 지금 이렇게 돼. 사실조회 신청 이게 서식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서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거도 우리가 서식을 만들 수는 있는데 어차피 나와 있는 거니까 사건은 내가 지금 청구하는 금액 거기 이제 아까 얘기 드렸을 때 지급 명령이라 그러면 지급 명령을 쓰면 되고 원고는 누구고 피고는 이제 그 채권자고 채무자고 조회할 곳이 있는데 조회를 어디다 해달라는 거 이건 지금 노동조합 뭐 이런 얘기인데 통신사 SK, LG 그리고 KT에다가 KT 통신사에다가 어차피 KT 통신사 이런 거는 이제 홈페이지에 가보면 주소지가 나와 있어요. SK도 그렇고 거기를 이제 통신사를 지정을 해서 조회를 하는 거고 조회할 사항은 인적 사항 이 사람 인적 사항 그렇죠. 이걸 다 통신사 거로 다시 볼게요. 사실조회 신청서고 사실조회 신청서라는 건 내가 이사 채무자에 대해서 인적 사항을 잘 몰라서 이 사람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사실조회를 이제 뭐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알아야 되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사실조회 신청을 이제 법원에다 제출을 하고 그 제출 시점은 소장을 제출한다든가 가압류를 신청한다든가 그걸 당시에 하면 되고 동시에 사실조회 신청 기간은 SK텔레콤, KT, 보통 KT, LGU 플러스 이렇게 되는데 여기다가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의 목적은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그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인적사항을 몰라서 이 사람을 특정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적으면 되고 그렇게 적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통신사가 법원 명령이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통신 그 채무자에 대한 이제 그 신상을 이제 법원에다 제출하게 되고 제출한 부분을 법원은 채권자의 이제 원고한테다가 우리 이제 빚쟁이 원고한테다가 주면은 이 부분을 이 사람 인적 사항을 보정을 해서 다시 제출을 하면은 이제 소장이 이제 정확하게 작성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지금 여기서 사유조회 신청을 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아까 나눈다 그랬는데 첫 번째가 내가 A에서 A가 B에게 2천만 원을 이제 그 대여를 해줬으면 보통은 차용증을 작성을 해요.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금전 소비대차 또 동일한 얘기인데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그 2천만 원하고 내가 언제 갚겠다 이제 그 변제 기일하고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정확하게 내가 돈 빌려준 사람이 누구고 채권자가 누구고 돈 빌린 사람 채무자가 누구고 얼마를 빌렸고 언제 갚겠다 이렇게 네 가지 사항만 특정이 되면 채권자 채무자 특정이 됐고 금액 특정됐고 언제 갚겠다 근데 변제기일이 변제가 이제 안 함께 되면 변제기일 도래가 됐고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진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두 가지인데 이제 지급 명령을 신청하는 경우하고 이제 소액사건 일반 소액사건 심판으로 가는데 소액사건은 이제 3천만 원 이하 사건이고 지급 명령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전세금이라든가 확정된 채권이라든가 금액 상관없이 확정된 채권이라 그러면 이 신청이 없을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지급 명령이나 지급 명령 신청이 가능하고 3천만 원 이하도 손해배상 사건이더라도 내가 뭐 이제 피해를 입어서 손해사건을 청구하더라도 3천만 원 이하의 사건이라 그러면 소액사건 심판으로 이제 간이 절차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돈거래를 할 때 지금 흔하게 그냥 뭐 친구 사이나 그렇다 그러면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차용증을 작성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차용증을 작성을 해야 돼요. 간이하게 뭐 이게 지금 서식이 있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대로 지금 그 채권자하고 채무자
그리고 금액하고 변제기일만 특정이 되면 이건 사용증으로서 효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 지금 그 요식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형식을 요구하는 형식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돈 빌려주겠다 아니면 이제 그런 의사 표시가 만약에 녹음이 됐더라도 녹음이라는 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도청이 있고 하나는 녹취가 있는데 문제되는 건 그거예요. 도청이라는 건 제3자들이 대화하는 걸 내가 녹음을 했더니 이거 불법이고 녹취라는 거는 내가 대화 당사자고 일방 당사자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걸 녹취하는 거는 녹음을 하는 거는 지금 합법이에요. 그래서 상관이 없으니까 녹취를 한다든가 문자 메시지로 주고받은 내용 중에 금액이 얼마고 언제 갚겠다 내가 그리고 채권자 상대방이 누군지 특정이 된다 그러면 이것도 증거로서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꼭 그 돈 거래를 할 때는 일단은 지금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돈 거래를 할 때 이 사람이 막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저당권을 설정해야 되는가 뭐 그 담보를 제공해서 받으면 가장 좋은데 그런 경우는 이제 소액이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적고 이렇게 하면 가장 확실한데 그렇게 안 된다 그러면 증거 자료라는 걸 확실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러고 더 좋은 거는 가압류하고 가처분할 재산이 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그 어차피 돈을 빌려줄 당시에 확인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이 뭐 가진지도 모르겠고 재산이 뭔지도 모르겠고 명의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일단 뭐 이래저래 절차가 복잡해지는 걸 막는 방법은 이제 상세하게 확인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거죠. 아까 그 형사 고소 여부권에 대해서 그 검토를 먼저 하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지금 아까 얘기대로 그 돈을 빌려갈 당시에 용도도 속이고 그 변제할 자력도 없이 그렇게 빌려갔다 그러면 고소를 할 수 있어요. 이건 고소장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보시면은 일단 고소장을 들어가면 고소장 서식이 있고 고소장 서식에다가 동일해요. 소장은 거의 다 동일해요. 일단 형사든 민사든 고소인하고 피고소인, 고소 당하는 사람을 적고 고소 취지는 이 사람이 2천만 원을 빌려갔는데 빌려갈 당시에 용도도 속였고 이 사람이 빌려갈 당시에 지금 변제 자력도 없는 걸 자신이 알면서 주관적 고의가 있으니까 사기죄로 처벌을 해주세요. 그 얘기고 고소 내용은 사실관계를 쓰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사실관계를 쓰고 첨부 서류는 뭐 이제 차용증이라든가 아니면은 내가 이제 녹음한 그 녹취록이 있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제출하면 되고 제출을 하게 되면 이제는 경찰서에서 지금 1차 이제 그 수사권을 갖고 있으니까 경찰서에다 접수를 하면 되고 그 접수를 하게 되면은 고소인 진술을 먼저 하라고 그 피고소인을 부르기 전에 고소인 진술을 하라고 먼저 소환을 해요. 그러면 출석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지금 중요한 건 그거예요. 민사든 형사든 지금 내가 법률 관계를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법을 정확하게 알아서 얘기를 하면 좋은데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건 이제 법률을 적용하는 단계는 이제 뭐 법원이나 이제 사법기관에서 할 건데 사실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 사실관계를 진술을 할 때 그 중요한 거는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사람이 빌려갈 당시에 이제 용도를 속였다는 부분 그러니까 기망에 의한 이제 재물 편취라는 거 그거 하고 이 사람이 빌려갈 당시에 그 변제 자력도 없다는 거 그럼 이제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게 추정이 되니까 그렇게 되면 사기죄가 구성을 하고 사기죄가 구성이 되면 이 사람이 처벌을 받게 되고 처벌을 받는다 그러면 어차피 합의할 여지도 있고 그 제3 범죄 같은 경우에 합의하게 되면 처벌이 감경되든가 처벌 안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사람도 그거 내용을 알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소를 하게 될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유형이 그거죠. 사기죄인데 제3 범죄에서 가장 많은 게 사기죄인데 사기죄라는 건 이거 그 A가 있고 A가 B를 기망을 하는 거예요. 기망이라는 거는 속여서 재산을 넘겨받고 재물이라 그러죠. 재물을 넘겨받고 수령을 하고 그 기망하고 재물을 일단 넘겨받는 과정에 이게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그 인과관계가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그러니까 A가 속아서 B한테다가 재물을 넘겨줬고 넘겨준 관계가 인과관계가 있다 그러면 이건 사기죄가 되는 거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망이라는 거예요. 기망이라는 거 아까 얘기대로 뭐 용도를 속였다든가 아니면은 변제할 자력도 없든가 이제 변제 의사가 애초에 없었던 거죠. 애초에 없이 이렇게 빌려가지고 속여가지고 재물을 편취를 했다 그러면 편취라는 건 이제 속여서 가줄 것 같다는 거죠. 편취를 하게 되면 이게 사기죄로 구성하고 사기죄를 구성을 했는데 사기죄를 구성하게 되면은 이건 이제 사기죄에 해당이 되는 거고 구성요건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제 뭐 우리가 형법에서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게 위법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이제 그 처벌을 받는데 위법하다는 판단은 일단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위법성이라는 게 일단 불법을 얘기하는 건데 내가 지금 어머니가 너무 급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거 뭐 긴급 피난이라든가 아니면 뭐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제 긴급한 사항이 있었다 그러면 그걸 이제 그게
이게 위법하지 않게 이 사람이 이제 책임을 갖다가 없애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책임이라는 건 그거에 일단 형사 미성년자가 보통 우리가 형사 미성년자를 14세로 만 14세로 보는데 14세 이하라 그러면 처벌을 안 받고 이제 보안 처분이라는 걸 받을 수 있고 보호 처분 받을 수 있고, 그러고 만으로 14세 이상이라 그러면 형사 처벌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우리가 뭐 고등학생이나 학생들은 처벌 안 받는 걸로 아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냥 법원에서 선처를 해서 가정법원으로 보내고 뭐 그런 경우지, 책임은 14세 이상은 다 있고, 그래서 처벌을 받는다 그러면 금액이 클수록 어차피 뭐 이 벌금형하고 이제 징역형이 있는데,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징역형 금액이 크다 그러면 벌금형이 나오진 않고 이제 징역형이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 이 사람도 이제 말 그대로 2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 징역을 살 거냐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겠죠. 자기도 이제 벌금이 나올 수 있는데 어차피 벌금도 내야 되고 2천만 원도 갚아야 되는 상황이라 그러면 이제 자기도 합의사가 있을 거니까 그럴 때 이제 합의를 종용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일단은 소장을 접수하고 아까 얘기대로 인지송달료를 계산을 해서 접수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이제 두 가지 처분을 해요. 뭐냐면 차용증이라는 게 있어서 지금 그 다툼의 여지가 없다면 이행 권고 결정을 해요. 이행 권고 결정이라는 건 채무자한테 돈을 갚으라고 일단 권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럼 이의 없이 그럼 갚겠다고 인정을 하면, 예를 들어 이거죠. 그 이의 신청을 안 한다든가 이의 신청을 따로 안 하게 되면 그냥 수락을 하는 거니까 그대로 이제 판결문으로 효력이 있는 거고, 예. 두 가지는 이제 그 소장이 접수가 되면 일단은 지금 그 소장을 보고 이건 이제 지급 명령을 얘기하는 거고, 지급 명령일 때의 경우고, 일단 일반 소액 사건이라 그러면 3천만 원이나 소액 사건이라 그러면 일단 소장이 접수가 되면 피고한테 그 소장을 보내요. 소장을 보내서 답변을 하라는 거예요. 이 신청 여기서 소명을 하라는 거죠. 이제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소송이 들어왔는데 할 말이 있는지 여부를 이제 답변을 하라는 거고, 답변서를 갖다가 이제 그 피고가 접수를 하면 여기에 대해서 재반박을 해야 되는 사유가 있다 그러면 이건 이제 원고 측에서는, 원고는 준비서면이라 그러고 피고는 답변서라고 그래요.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이제 준비를 해서 이제 소송을 준비를 하게 되고, 이게 이제 접수가 됐을 때 이제 변론 기일을 잡아서 변론 기일에 이제 당사자가 다 출석을 해야 돼요. 출석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확인을 받고 여기서 이제 판결 선고 기일이 잡히면 거기서 판결을 하게 이렇게 된다.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그거죠. 근데 원고 입장에서는 준비 서면을 이제 준비를 할 거고, 피고 입장에서는 이제 답변서를 이제 준비를 할 건데, 여기서 보면은 동일해요. 이것도 준비 서면. 준비 서면에 들어가면 일단 그 대여금에 대해서 준비 서면, 이거 뭐 이걸 볼게요. 대여금에 대해서 준비 서면이라는 건 이제 이 사람 피고가 답변을 했을 때 그 변론 기일 전에 변론을 준비하는 서면이니까 준비 서면으로 원고는 제출을 하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500만 원 대여 여부에 관하여, 그러니까 쟁점에 대해서 이 사람이 대여했는지 여부를 이제 그 사실관계 가지고 주장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되면 다시 여기다 이제 입증 서류를 첨부하는 경우도 있고, 입증 서류가 다 제출했다 그러면 이제 그 준비 서면만 가지고 일단은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고 입장에서는 준비 서면을 제출하고, 답변서 그 피고 입장에서는 이렇게 청구가 들어왔으니까 법원에다 답변을 해야겠죠. 답변을 한다는 얘기가 답변서인데, 이제 답변서가 대여금 등에 대한 답변서 이제 다운로드를 보면 이제 당연히 피고 입장에서도 할 얘기가 있겠죠. 당연히 이렇게 돈을 빌려갔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그때까지 갚기로 한 건 아닌데 뭐 변제 기일이 다르다든가, 아니면 금액이 내가 일부 갚았는데 금액이 다르다든가, 아니면 이거는 내가 돈을 빌린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증여를 한 거지 내가 빌린 건 아니라든가, 그렇게 답변을 해야 되니까 청구 소장을 이제 일단 보통 이제 소장을 받아, 피고가 소장을 받으면
이제 그 준비 서면 그 변론기일 이전에 답변서를 제출하는데 기초적인 사실관계가 소장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하고 다르다든가 아니면 금액이 다르다든가 아니면 변제기일이 다른데 아직 변제기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아직 내가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진 게 아닌데 왜 지금 청구를 했느냐, 아니면 이 사람이 대여금이 아니고 이건 내가 쓰라고 준 돈이니까 증여니까 여기서 청구할 원인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주장을 하고 피고의 책임은 내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대여한 게 아니고 증여기 때문에 증여로 내가 소유권을 취득했고 거기에 대해서 반환할 원인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청구 그 원고의 청구가 타당하지 않으니 이를 기각해달라. 기각이라는 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죠. 기각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이제 기각이 있고 각하가 있는데, 기각은 뭐냐면 그 청구하는 원인이 다 부적법하다는 거예요. 원인이 부적법하니까 이런 거는 청구할 수가 없다는 거고, 각하라는 거는 형식상의 형식을 갖다가 결여했기 때문에 절차가 잘못돼서 이건 각하 받아들이지 않는 거고, 그러니까 보통 기각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소장을 검토를 하게 되면은 이제 기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하는 절차상 문제고, 기각이라는 건 검토했을 때 원인이 없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기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방을 거쳐서 그 채권 이제 판결문을 기다리는 거, 그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판결을 받는 게 목적이니까 소장을 제기를 이제 처음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이제 처음에 지금 대여금 사건이 있는데 대여금이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 이하로 3천만 원 이하 이제 소액 사건이니까 소액 사건으로 보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렸는데 안 갚는 경우에 이게 지금 사기죄가 되는지 먼저 사기죄 여부를 검토를 해서 사기죄가 맞다 그러면 민사 형사를 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소장을 접수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나 가처분을 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나중에 내가 판결을 받아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뭐 범죄를 숨겼다든가 뭐 또 재산을 유일한 재산을 숨겼다든가 그러면 이제 처분해서 내가 또 현금화를 할 수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가압류나 이제 가처분을 하게 되는데, 가압류 같은 경우에는 금전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금전 이외의 채권에 대해서는 가처분을 하는데,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처분금지 가처분이죠. 이제 이 부동산을 이 사람이 유일한 재산이니까 처분을 못하게 가처분을 해달라 그 얘기고, 가압류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내가 2천만 원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일단 이 사람이 처분을 못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판결을 받으면 집행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가처분 신청을 하고, 세 번째는 이제 소장을 제출할 거고, 소장을 제출하게 되면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급명령으로 할 건지 아니면 일반 민사소송 소액사건으로 진행을 할 건지 결정을 하면, 여기서 지급명령이라 그러면은 이행공고 결정을 먼저 하고 여기서 판결이 확정이 되면 판결로 효력이 있는 거고, 소액사건은 아까 얘기대로 다툼이 있다 그러면 준비서면하고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판결을 이제 기다리면 되고, 그 네 번째는 판결문이 이제 그 결정이 되면 판결문이 나오면 이걸 가지고 이제 집행을 한다는데, 집행을 한다는 건 아까 가압류했던 부분에 대해서 재산에 대해서 일단은 경매 신청을 하는 거예요. 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 경매 두 가지인데, 유체동산이라는 거, 뭐 자동차라든가 그런 거 아니면 부동산, 흔히 얘기하는 이제 부동산이죠. 그래서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이게 경매로 나오고, 경매로 나와서 이 낙찰이 되면은 그 금액에 대해서 이제 이 금액을 이제 원고한테다가 이제 배당을 해주는 거죠. 배당을 해서 일단 그 부분을 충족을 하면 이제 사건은 종결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경매 신청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지금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돼요. 지금 사건이 대략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금액이 대략 5천만 원, 뭐 대략 3천만 원을 넘어서 한 5천만 원 정도, 5천만 원 정도 사건에 대해서는 차라리 변호사를 쓰는 게 낫다는 게 뭐냐면, 변호사가 들어가는 게 어차피 그 5천만 원까지는 440만 원에 대해서 변호사 비용을 먼저 지불했지만 승소를 했을 때는 나 채무자한테도 다시 받는 금액이란 말이에요. 금액. 그러니까 차라리 이게 지금 변론 준비 서면을 준비하고 뭐 답변서 준비하고 이런 거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출석을 해야 된다는 게 문제예요. 출석을. 내가 지금 직장 생활하고 뭐 일을 하고 있는데 출석을 해가지고 거기서 또 변론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할 건지는 이제 금액에 따라서 내가 지금 이 사람한테 승소를 하게 되면은 뭐 소송 금액 전액을 다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차라리 맡기는 게 나은 거고, 다툼이 있다 그러면 내가 해보되 하다가 어려우면은 조언을 드리면서 자문을 구하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판결문을 받게 되면 판결문을 가지고 궁극적인 목적은, 소송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은 판결문을 받는 게 목적인 거고, 판결문을 받는 이유는 이걸 이제 그
채무자 재산에 대해서 집행 신청을 하려고 하는 거죠. 집행 신청이라는 건 현금화를 얘기하는 거고, 현금화를 해서 내가 받아야 되니까, 수령을 해야 되니까 이런 얘기고, 판결문에 대해서 집행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집행 신청이라는 걸 하는데, 집행 신청은 두 가지죠. 하나는 이제 아까 얘기대로 자동차라든가 유체동산, 그리고 이제 부동산이 있는데, 강제경매 신청하는 방법도 있고, 아까 동일하게 그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신청을 하는 거예요. 두 가지로 나뉘는데, 강제 그 하나는 뭐냐면 판결문을 가지고 보통 이제 그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강학상 그 이제 강의상에 강제 경매라 그러고,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부동산 담보로 저당권을 잡아놨는데 저당권을 실행해서 하는 걸 임의경매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판결문을 받았으니까 판결문 받은 걸 가지고 부동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하는데, 지급 명령으로 지금 토지 건물을 했고 부동산 이제 강제 경매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서식을 작성을 해가지고 이걸 강제 그 집행관 사무실에다 제출을 하면, 접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다 어려운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할 때 뭐냐면 일단은 볼게요. 먼저 야,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이고, 강제경매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판결문으로 신청을 할 때는 강제경매고, 그 저당권 신청할 때는 임의경매고, 이게 두 차이가 있다면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이고, 우리는 채권자 채무자 들어가고 청구 금액은 2천만 원, 그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의한 지연 손해금까지 줘라. 집행 권한은 판결문 받았잖아요. 참 판결문 받은 거 어느 지방법원 어디 이제 사건 번호, 이걸 이제 지급 명령 정본이고, 경매 부동산 표시는 이 사람 아까 우리가 가압류해놨던 그 부동산에 대해 가지고 하는데, 별지 목록에다 따로 이제 주소지하고 등기부를 보고 주소지하고 뭐 구조라든가 면적을 이제 작성을 하고 특정을 해야 되니까, 그 신청 취지는 강제 경매 결제를 개시한다, 이걸 이제 구하는 거고, 부동산을 압류하고 바로 집행이 된 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부동산을 압류를 하고 바로 이제 강제 경매 신청을, 경매가 진행이 되게 그렇게 하는 거고, 지연 손해금을 가진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내가 판결을 받았고, 판결을 받았으니까 이만큼의 채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고 지금까지도 이행을 하고 있지 않으니 이 사람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 경매를 해주세요, 이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여기서 이제 첨부하는 거는 이거예요. 그냥 다 하나씩 보면 돼. 그냥 이거는 판결문이고, 판결문을 첨부를 해야죠. 당연히 정보는 첨부해야 되고, 채무자에 대한 주민등록 초본, 판결문 가지고 그 채무자에 대해서는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어요. 주민등록상 그 동사무소에 가면. 그리고 부동산 등기부 등본 내라는 거고, 등록요원서 아까 이거는 이제 아까 여기서 계산을 해보면 되고, 계부산이랑 아까 여기서 볼게요. 일단 그 계산이라는 게 아까 보건 보강 영수증, 그리고 등록서 영수 필통지서, 등록 면허서, 이거는 이제 아까 비용 계산하던 거, 강제경매에 대한 비용 계산하는 걸 하면 되고, 소송 비용, 그리고 이해관계 목록, 부동산 목록, 송달료, 납부서 이렇게 영수증 첨부하면은 되고, 이건 아까 그 부동산 이제 등기부 등본에서 표제부에서 일단 이 부분을 보고 여기다 적으면 되고, 이해관계인은 지금 이해관계인이 지금 은행 그 등기부상에 보면 저당권자도 있고 근저당 뭐 1번, 2번, 3번 근저당권자가 있으니까 이해관계인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여기다 명시를 하면 되고, 그래서 제출을 하면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뭐냐면 지금 그 법률구조공단에서 여기 정보에 보면 소송비용 자동계산이 있고, 우리가 경매 신청을 비용을 계산하려고 그러는데 청구 금액은 2천만 원이고, 그 현황 조사 건수는 이제 부동산이 하나면 한 건을 얘기하는 거고, 설정 계약서 이제 집행 권한은 이제 판결문 하나고, 부동산 수도 이제 그 빌라라 그러면 빌라 하나, 이해관계자 수는 한 명.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합계가 65만 5천 원 납부를 하고, 이걸 납부를 하면 그 신청서에다 첨부를 해서 제출을 하면 이제 그 비용이 납부가 됐고, 이런 부분 이제 여기서 들어간 거 보면 그거예요. 감정수수료라는 게 들어가는데, 감정수수료는 우리 감정평가사가 이 부분에서 경매를 신청할 때, 우리가 보통 이제 경매를 보면 그 처음 감정가가 있잖아요. 이걸 이제 감정수수료고, 신문공고료는 이렇게 지금 그 경매가 개시된다는 신문공고료, 그런 걸 이제 내게 되면은 그 경매가 개시가 돼요. 그래서 경매가 개시됐는데, 경매가 이거 그 채권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은 이제 간단하게 이제 두 가지라고 봐요. 이게 뭐냐면, 하나는 일단은 형사건으로 고소를 해서 형사건이 된다 그러면 검토를 분명히 해야 되고, 형사건 고소가 된다 합의를 보면서 그동안의 채권 금액 2천만 원하고 내가 지금 손해본 금액이 이제 위자료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정신적으로 피해본 금액을 얼마나 설정을 하고, 예를 들어서 300만 원,
그리고 손해 본 거는 이제 뭐 그 법률 자문비라든가 그런 걸 이제 법률 비용을 지불을 했다 그러면 그게 뭐 50만 원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총액을 구해가지고 2,600만 원에 대해서 일단 합의를 보자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형사건으로 한다 그러면 그 합의가 진행이 되면 사건이 종결이 되는 거고 이 사람도 처벌받지 않고 그냥 뭐 간단하게 이제 그 뭐 불기소 처분이 된다든가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게 가장 좋고 두 번째는 민사로 진행이 됐을 때는 민사로 가게 되면은 처음에는 가압류라든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는데 아까 서식을 다 봤어요. 그 가압류 가처분 신청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데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준비를 한다는 채무자가 인식을 하게 되면 여기서 돈을 갚는 경우가 있으면 이렇게 끝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소장을 제출하고 나서 이제 그 조정이라는 게 있어요. 조정이라는 게 있는데 조정을 해가지고 금액을 조정해서 여기서 이제 그 판사가 조정하는 게 아니고 조정위원이 따로 있는데 금액을 조정을 해가지고 그게 합의가 되면 그렇게 끝나는 경우도 있고 세 번째는 결국에는 판결로 가서 판결을 받았으니까 자기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게 뭐 눈에 보인다 그러면 그때 이제 변제를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 최종적으로 결과는 경매 신청을 해서 받는데 경매 신청한 비용도 어차피 변제는 다 받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민사로 진행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대략 2천만 원이라 이하라 그러면 뭐 그 변호사 비용을 쓸 때 200만 원 이하로 썼다 그러면 이걸 다 받을 수 있고 강제 경매나 이제 강제 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은 경매 비용을 예납을 하게 되는데 먼저 납부를 하게 되는데 이런 비용도 최선 순위로 받을 수 있어요 금액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하고 노력이 든다는 거지 시간하고 노력이 든다는 거지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제 그 채무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채무자 이행을 안 해서 생긴 일이고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제 혼자 그 소송을 하는 데는 이제 별 무리는 없어요. 이게 안 해봐서 그런 거지 해본다 그러면 별 무리는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꼭 서술식으로 일단 쭉 보자면 여기서 일단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들어가요. 대법률구조공단 들어가서 그 처음에는 일단 아까 얘기대로 형사 사건에 대해서 고소 여부를 먼저 결정을 할 거고 고소 여부를 결정을 하면 여기서 고소해가지고 끝나는 사건이라 그러면 차라리 형사고소를 먼저 하는 방법이 나아요. 형사고소를 먼저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도 이 사람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을 해야 되니까 가처분을 하고 세 번째는 소장을 작성을 해요. 내가 소장을 작성을 하고 네 번째는 소장 작성한 후에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답변서하고 답변서가 들어오면 여기에 대해서 준비 서면을 제출을 하고 여기 이제 출석을 해서 이제 변론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그 선고를 내리겠죠. 판결문 선고를 내릴 거고 판결문을 받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집행 신청을 하면 되니까 아까 얘기대로 집행 신청서를 작성을 하고 그 수수료를 예납을 하고 집행관 사무실에다가 접수를 하게 되면은 경매가 접수가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경매가 돼서 이제 그 낙찰이 되면 내한테 배당을 주니까 이렇게 지금 사건을 종결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쭉 그런 이제 서식이 있는데 서식 같은 경우에 형사 같은 경우에 고소장이라 그러면 고소장을 작성할 수 있고 법률 고소는 반드시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무고죄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고소를 했는데 죄 없는 사람을 갖다가 고소를 해가지고 무고죄가 되면 안 되는데 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그 정리를 해야 되고 가압류 가처분은 일단 내가 부동산이 확인이 된다든가 하면 할 수 있고 나중에 내가 이 사람이 어떤 재산인지도 모른다 그러면 나중에 확인할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판결문을 받고 이 사람에 대해서 재산 명시 신청을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재산 명시 신청이라는 거는 이 사람이 재산이 뭐가 있고 소득이 뭐가 있으며 최근에 지금 처분한 재산이 혹시나 이게 그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지금 부동산을 숨기고 뭐 임의로 매각한 건 아닌지 그걸 이제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확인한 방법이 없으니까 나중에 돈을 빌려주는 거 할 때는 이 사람이 적어도 어떤 신용을 갖고 있고 어떤 재산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소장을 작성하게 되면은 소장을 작성해서 아까 얘기대로 인지하고 송달료를 내면 여기다 접수를 하고 접수를 해서 이제 시작이 되니까 답변서하고 준비서면은 이제 작성할 수 있는 부분은 4시간계만 정확하게 정리를 하면 되고 그리고 출석해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크게 지금 뭐 변론이라 그래서 크게 뭐 어려운 건 없어요. 일단 뭐 5분 정도 시간이 일단 5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 2천만 원 정도 사건이라 그러면 5분 정도 이제 내가 필요한 얘기만 하면 되고 판결이 나면은 아까 얘기대로 이제 경매 신청서를 작성을 하고 비용을 예납을 하고 그 집행관 사무실에 접수를 하면은 경매가 진행이 되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경매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렇게 경매가 진행이 돼서 배당을 받으면 사건은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할 수가 있고 여기서 한 번 더 볼게요. 한 번 더 볼 부분이 뭐냐면 고소장을 작성한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법률구조공단 법률정보에서 법률서식으로 들어가고 법률서식에서 고소장이라 그러면 고소장을 치고 고소장 고소장을 일단 여기서 그 예시를 둔 거예요. 예시를 뒀으니까 여기서 사기죄 부분에 대해서 찾아가지고
사기죄가 맞다 그러면 고소장을 다운 받아서 작성을 하면 되고, 그리고 아까 얘기대로 가압류 가처분, 가압류 가압류 신청 같은 게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를 일단 받아서 가압류 신청 아까 채권 동일해요. 서식은 채권자 채무자 쓰고 어떤 부분을 일단 어떤 부동산을 가압류할 건지, 그리고 이제 서울보증보험에다 보증료 납부하고 비용 납부하고, 그래서 접수를 하면 가압류가 신청이 되는 거고, 가처분도 동일하고요. 그리고 가압류 가처분 시작해서 이제 소장을 써야 되니까 소장을 쓰는데, 소장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지급 명령을 일단 소장은 이제 민사소장하고 동일하니까 지급 명령을 지급 명령서를 다운 받아서 여기는 어차피 아까 채권 채무자 채권 취지하고 판결을 어떻게 내려달라는 취지하고 원인은 사실관계를 쓰면은 이거는 바로 접수를 하면 되는데, 지급 명령 같은 경우에는 소송 비용 계산을 해서 인치대하고 송달료를 얼마 내는지 이거 확인을 해가지고 일단 영수증만 첨부해서 접수를 하면 돼요. 그래서 접수를 하면 되고, 여기서 이제 볼 부분이 약간 사실조회 신청서라는 거. 사실조회 신청서는 내가 이 사람 전화번호나 이름밖에 모르면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이제 소장을 접수할 때 사실조회 신청서를 따로 작성을 해서 대표적인 게 그게 통신사에다가 접수를 하면 또 이 사람 인적사항을 통신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정확하게 명시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특정을 하면 되고, 그리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법률 정보가 있으면 소송비용 자동 계산에 들어가서 우리가 소장을 만약에 소장을 제시할 때 소장을 제출할 때 지급 명령이라 그러면 한 명이니까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계산을 해봐서 이만큼 이제 비용을 내고 제출을 하면 되고, 아까 보전 사건이라는 건 가압류 가처분 사건에 대해서 청구 금액은 2천만 원이고 채권자가 1명, 채무자가 1명, 부동산 건수 하나면 계산해 보면 여기서 지금 비용이 나왔으니까 영수증도 첨부하면 되고, 그리고 여기서 특이한 거는 보증보험료가 들어가면은 이제 가압류 가처분이 이제 신청이 되는 거고, 이걸 빼먹으면은 보정을 하라고 또 명령이 내려와요. 보증보험 가입하라고. 그렇게 되고, 경매 신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청구 금액이 2천만 원이고 현황 조사 건수는 부동산이 하나니까 한 건만 조사를 해주세요. 설정 집행 권한의 수는 판결문이 한 건이에요. 한 건이고 부동산 수가 하나고 이해관계 수 하나. 계산해 보면 105만 1,000원. 이거 비용이 많죠. 왜 많냐면은 감정 수수료가 들어가고 송달료가 이제 이해관계인이 있으니까 송달료가 들어가고 신문 공고를 해야 되고 유찰 수수료가 있고 현황 조사 수수료. 그러니까 현장에서 지금 조사하는 비용이 들어가서 이렇게 비싼 거지. 이건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고, 그래서 기타 사건이라는 거는 이자 계산분은 소송 촉진을 하려고 소송이 빨리 끝내서 이제 채무자가 빨리 정리를 하라고 이제 이자 계산하는 부분, 그거는 이제 이자 계산이고 뭐 다른 거는 크게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나홀로 소송이라는 게 지금 굉장히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는데 찬찬히 살펴보면은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나홀로 소송을 일단 시작을 한다는 얘기는 먼저 판단을 해야 돼요. 이게 금액이 3천만 원 이한지 이상인지 판단을 해서 차용증이 있다 그러면 지급 명령, 없다 그러면 일단 소액 사건으로 들어가고, 소액 사건 들어가서 내가 소장을 접수하는데 소장을 접수할 때 필요한 게 인치대하고 송달료 내고 서식을 작성을 해서 접수를 하면 되는 거고, 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검토하라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나 사기친 거 아닌가, 형사 고소를 먼저 할 수 있는지 고소 여부를 결정을 하고, 그게 결정이 됐다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을 신청을 해요. 가압류 가처분을 신청을 해서 재산을 보전해 놓고, 그러면 소송이 진행이 되는 거고, 소송이 진행됐을 때 이제 필요한 부분이 답변서하고 준비서면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것도 내가 아까 서식을 정리해서 작성을 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게 되면 이제 판결이 나올 거고, 판결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판결문을 가지고 이제 집행 신청을 하는데, 집행 신청이라는 건 경매를 얘기하는 건데 이제 부동산하고 유체동산 두 가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강제경매 신청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경매 신청을 할 때 아까 얘기대로 그 비용을 계산해서 예납을 하고 미리 납부를 하고 강제경매 신청을 하면 경매로 진행이 돼서 이제 배당을 받으면 사건은 종결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일단 크게 어려운 게 아니고, 일단 여기에 들어가면 일단 일단 법률 서식이 굉장히 많아요. 인터넷에 찾아봐도 굉장히 많고. 근데 이런 부분은 어차피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고, 또 사례도 그래요. 사례를 나눠서 지금 서식을 정리해 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면 되고, 실수만 하지 않으면 크게 어려운 건 없으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송을 진행할 때 나홀로 소송을 하는데 비용을 일단 최대한 줄이고, 뭐 사정이 요새 경제 사정도 어렵고 그러니까 어렵고 뭐 모르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간단하게 전화를 해서 물어보셔도 되고, 그런 부분은 일단 지금 어차피 뭐 여기서 뭐 인연이 돼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뭐 자세한 부분을 물어보셔도 되니까 나홀로 소송을 준비하면서 모르는 부분을 전화 주시고, 동영상 보시고 여기서 이제 들어가서 모르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댓글 남겨주시면 거기에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형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할지, 보통 사건은 민사, 형사, 뭐 가사, 행정 이렇게 들어가는데 우리가 지금 민사 소송에 대해서 이제 그 내용을 받고, 그 민사 소송이라는 게 민사 소송 중에 480만 건이 1년에 이제 접수가 되는데 거의 350만 건 이상의 소액 사건이라서 이런 부분은 이제 거의 우리가 이제 접하는 많은 부분이니까, 그래서 일단 먼저 민사소송, 소액사건이나 지급명령에 대해서 먼저 어떻게 작성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그 추후에 나중에 이제 계속 진행되는데 동영상만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